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실구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도 이제 걱정이 많았던 그 상호 관세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도 새벽 5시부터 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교육방에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올려드리곤 했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에 많은 부분을 이미 알고 시작하셔서 조금 편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호관세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높은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이 강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섹터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장으로 넘어갈 때 이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만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또 정치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침 11시에도 여러분들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봐야 되는 좀 복잡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딱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불확실성 해소의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이슈들이 결국에는 어떤 방향이 나오든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결이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다음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 말 나오겠죠. 그 말에 의해서 이제 그 후폭풍성 움직임 정도만 나올 겁니다. 후폭풍이라는 게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의 여파가 시장에 미친다 정도이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도 꽤나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으로 탁 넘어가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만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라고 해서 관세 정책을 펼친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 다우지수가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42,500포인트를 이탈을 했죠.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라고 하면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 구간이 요 아래 구간에서 당선되자마자 점프해서 올라온 겁니다.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죠.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부터 계속 상승했던 이 미증시가 큰 틀로에서는 이제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고 조정의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 한번 돌파 시도한 다음에 쉬고 있던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이탈을 해서 42,500 아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을 줄이면서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가거나 하기보다는 이렇게 다음 주까지 보면서 방향성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높은 가능성은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이제 정상적이긴 한데 한번 흔들고 들어가느냐 그냥 들어가느냐 차이가 되겠죠. 42,500에서 45,000 사이 이 정도의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잘 버텼어요. 위쪽에 올라갔다가 지지선까지 안 내려오고 위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리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작년 말부터 얘기 나왔던 아니 기술주 너무 급등한 거 아니야? 너무 고평가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18,000까지 이탈하면서 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19,000 때에서 움직이던 게 이제 17,000대에서 18,000 사이 이렇게 2,000포인트 낮춰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18,000 안쪽으로 올라와서 이 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린 다음에 저항 돌파 시도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쉬어가든지 하는 게 가장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구간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미국 자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6월 정도까지 해가지고는 지금 관세를 발표를 했으니까 협상하는 기간 정도를 한 2달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6월 이제 FOMC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FOMC라고는 얘기 안 했고 6월까지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6월에 FOMC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소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FOMC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올해 3번 정도 할 줄 알았는데 2번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세 20%를 맞은 유럽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움직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23,000포인트 구간에서 이제 쉬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급등이 나왔으면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 혹은 기간 조정이 나오거나 하는 게 정상이다. 가격 조정은 아직 안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슬쩍 밀렸다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인데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휴전 그리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이런 기대감을 그 한 몸에 받고 있는 독일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 관세 발표는 됐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약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개별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 해서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EU라는 연합체로 해서 미국하고 이렇게 대등한 조건으로 교섭을 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지는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유럽 쪽이 중국하고 합심해가지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미국이 생각한 이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그림이 아예 풍지박산 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화되면은 트럼프가 점점 불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까지 빠르게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유럽 쪽에서도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와인이나 이런 부분에 뭐 200% 관세를 부과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력하게 발언을 해놓고 나서 또 협상한다라는 게 트럼프의 뭐 일반적인 모습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지금, 유럽은 지금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관세에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게 바로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베트남 같은 경우가 더 높은 관세를 받긴 했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최종 목적지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국가가 중국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겠다.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화해를 무너뜨렸는데 이 트럼프에 대항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화해의 올해 다시 한번 복귀 선언을 했죠.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화웨이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싸우면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주가만 보면은 잘 버텨주고 있죠. 경기 부양책이 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한한령 해제 기대감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덕분인 거예요. 중국이 트럼프 일기 때 고립되다 보니까 이제 돌파구가 없었는데 그때 중국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호주랑도 교역이 끊기고 뭐 이 호주에 가장 많은 석탄을 수출하는 국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중국의 이제 협박에 굴하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번에는 좀 이제 오히려 트럼프를 고립시키고 미국을 고립시키자라는 전략을 펼치면서 호주에도 손을 내밀고 우리나라에도 손을 내밀고 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길어지면 오히려 EU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 잠깐 동맹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잘 해놨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횡보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양해에서도 계속 이제 미국을 비판하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중국 내에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지금 꽤나 이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다. 과거처럼 급락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해도 충분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관세가 24%입니다. 1% 차이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급락이 한번 나온 다음에 이제 34,000포인트 요 구간에 이제 놓여 있다가 오늘 아래 골이 달았는데요. 사실 37,000은 이탈한 것만으로도 기존 박스권에서 하단으로 내려왔다라는 거, 한번 다운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거, 빠르게 37,000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증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삼성전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특히 코스피가 또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저력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관세 영향력으로 지금 무너져서 2,500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후 2시 20분에 말로 없는 폰에 매일매일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2,500포인트 이렇게 이탈하는 거 뉴스에는 많이 나오고 하는데 크게 의미 없는 구간입니다. 이탈을 해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일시적인 구간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으로 내려왔지만 급락이 나왔지만 바로 회복되는 모습 보이고 있죠. 2,500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이 하단 부분 있죠. 종가로 하단 부분을 오늘 종가까지는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2,500도 요거 다음 주까지만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상이 없는 거다. 그냥 해프닝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오히려 이탈했다가 회복이 되면은 이탈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을 억지로 이탈시킨 거죠. 그러면 트랩으로 해서 속임수로 해서 이 구간에서 물량을 털어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매수를 못하게 한다면 쓱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봄에 코스피가 2,650에서 2,700 이 구간에 있는 저항 구간에 놓여 있고 기존에도 이중천장 모양을 만들었던 구간을 돌파할 거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켜보시면서 검증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작년 12월부터 해왔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효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2월까지는 연장이 될 텐데 3월까지도 연장이 된다면 4월에 굉장히 큰 조정이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2월까지 연장된다면 3월부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4월에서 4월 이후부터 해서 코스닥이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큰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양이 이미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2월까지 좋았고 2월 말부터 해서 3월에 조정을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나서 4월이 됐습니다.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4월이 되면서 이제 반등을 모색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5월, 6월 해가지고는 이 구간을 넘어가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코스닥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께 저는 1,000포인트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 코스닥은 좋아진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내년까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이런 과도기적인 성격 혹은 중간중간에 상승에 대한 되돌림성 이런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는 우상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이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 작년에 툼에 나온 구간에서 상승 N자형을 그려가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움이 크고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큰 그림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일희일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내일도 어떤 결과가 나오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과거에 작년에도 이제 전쟁 관련 리스크나 아니면은 미국 대선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이 불확실성 해소 구간이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불확실성 해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니까요. 이 구간을 해소하는 게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다. 그래서 만기일까지 해서 다 깔끔하게 정리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상승하는 증시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관세를 부과하면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제가 오늘 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오늘의 강의 자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다운 받으시고 강의 자료 보면서 여러분들이 강의 참여하시면은 아마 익히는 속도가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입장하셔서 지금 다운 받으시고요. 다운 받는 방법 전체 화면으로 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갈 테니까요. 모두 다운 받아서 강의 자료 보면서 이 강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강의 자료 받고 같이 보면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아니 왜 아침에 방송 나왔던 게 여기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상호 관세를 25% 부과하겠다. 그리고 뭐 일본에 아까 1%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핵심인 중국이 34%, 대만이 32%, 그리고 EU가 2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인도도 26% 되죠.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낮에도 한번 정리를 싹 해드렸어요. 그래서 낮에 나와서 말론론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5% 받았고 일본이 24% 받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핵심이었던 중국이 34%인데 제가 아까 언급드린 베트남이 46%. 이게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는 다들 몰랐는데 깜짝 놀란 눈치입니다. 얘기가 나왔던 게 이런 내용이었죠. 어제도 그러고 해서 나왔던 게 베트남이 가장 악질이다. 이 관세를 회피하거나 하기 위해서 우회로를 만드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관세를 좀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여론을 체크하시고 유럽이랑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협상은 하겠지만 원하는 것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소고기 관련해서 이제 뭐 30개월 이하만 이제 수출했는데 그 이상도 풀어라 하면은 이제 과거에 잘 생각해 보면은 FTA 맺을 때 이제 뭐 단계적으로 이제 뭐 열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광우병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린 소만 수입하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한국차 뭐 81%가 이제 한국에서 생산해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는지 협상을 해야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자동차나 이런 거는 이미 31조 투자한다라고 했고 다른 부분에서 뭐 알래스카에 대한 가스관 뭐 투자하는 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수입차 그리고 쌀, 소고기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서 극복해 나가는지 이거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정부 기능이 좀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이 계속 핵심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는 관세 유지입니다. 근데 이 유지라는 게 과거 상태에서 유지가 아니라 최근에 25% 부과한다라고 한 게 그냥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관세에서 추가적으로 더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관세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현대차 판매량이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3월에 많이 늘었다라고 하죠.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자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제 좋은 실적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당분간은 현대차에서 관세를 부과해도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익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 갖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제 판매량이 줄지는 않겠지만 실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조정이 되는지를 이제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메타플랜트 30만 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초기 생산량이 30만 대 정도로 잡혀 있고요. 이게 추후에 50만 대까지 이제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메타플랜트에는 이제 전기차나 그런 쪽, 그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으로 친환경차 쪽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뭐 작년 말에 완공돼가지고 이제 막 양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나 이런 전기차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말끔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쪽은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 나가면서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되니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내연기관 차들이 좀 문제가 되겠죠. 작년에 총 미국에 우리나라 자동차를 판매한 게 170만 5천 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71, 뭐 반올림에서 171만 대라고 해도 되고 그냥 버려서 이제 170만 대라고 해도 되는데 대략적으로만 적었습니다. 170만 대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메타플랜트에도 50만 대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만 대 증설이 가능하고 엘라바마의 현대차 공장, 조지아의 기아 공장에서 이제 뭐 생산하고 있는데 약 35만 대 정도씩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엘라바마에서 뭐 36만 대까지 가능하고 조지아에서는 이제 한 34에서 35만 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 통합을 하면은 내연기관차를 이제 7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고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50만 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익이 어떻게 돼요? 대략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게 관세를 때려 맞는 게 한 50만 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수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미국이 관세를 미리 자동차 쪽에 부과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냐 봤더니 아무래도 한 30% 전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요 한 이제 50만 대 정도 되는 게 이게 30% 조금 안 되는데 뭐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30에서 35%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대의 관세가 부과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동차 얘기하면서 계속 같이 쓱 하나 끌어다 붙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인데요. 바로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기업이 이제 한국 GM이 있죠. 그래서 GM 같은 경우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제 주변에는 쉐보레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정말 극소수입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은 어떠십니까? 쉐보레 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한국 GM에서 생산하는 생산 물량의 90%가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국 G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 기업인데 이 관세를 직격탄으로 맞을 그런 기업이다. 이제 막 적자에서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됐어요. 이제 흑자 전환 됐는데 다시 관세를 때려 맞으면 어떻게 돼요? 또 적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M 같은 경우가 가장 뭐 불편한 기업 중 하나고 포드도 뭐 이제 뭐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이런 부분이 또 많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다 이제 좀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뭐 로비도 하고 하면서 관세를 이제 빠르게 좀 줄여나가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 회장이 그랬죠. 아니 이번 관세 부과하면은 자동차 기업들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미국 자동차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포드 회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계산상으로만 봤을 때 약 50만 대 정도가 이제 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에서 31조를 더 투자하면 그 부분도 격차가 좀 줄어들게 되겠죠. 아마 3, 4년 사이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국 GM이 작년에 수출을 47만 대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을 한 물량이 이렇다라는 거죠. 미국인들이 사니까요. 그런데 47만 대면은 만약에 조금 더 늘 수 있고 지금 미국에 판매하는 이 수출하는 대수를 한국 GM에서 50만 대까지로 목표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치적으로 어떻습니까? 현대기아차보다 GM이 앞으로 3, 4년 지나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왜? 현대차는 31조를 더 투자해가지고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50만 대가 아니라 수출되는 물량은 점점 더 줄어들고 미국 내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 수출량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 30%의 물량을 조금 축소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고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또 뭐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또 현대차 좋다, 위대한 기업이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차는 계속 우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미국 내에 오히려 역량이 강화되면서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점점 더 늘어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170만 대가 아니라 뭐 200만 대 시대도 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 4년 뒤에는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인기 차종이 되면서 그리고 전기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테슬라 인기가 조금 줄어들고 현기차 인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IRA 때도 현대차, 기아차를 계속 견제했던 거 아닙니까? 가장 테슬라의 위협이 되는 기업은 중국 기업도 아니고 지금 비아디가 유럽에서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도 아니고 폭스바겐도 아니고 그 도요타도 아니고
바로 현대기아차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이거 미국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IRA 때 이 3대 자동차 업체가 로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현기차에 이 진입을 좀 많이 막았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흐름을 알고 가시면 돼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 정도로 견제받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각보다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동안은 가성비로만 좋았었는데 물론 아직도 가성비 좋은 겁니다. 가성비가 좋았었는데 이제는 품질도 꽤나 높다, 디자인도 꽤나 멋있다라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실력으로 입증받고 있고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살짝 봤더니 기관이 최근에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줄였죠. 기존에 사실은 이 그래프 보시면 외국인들 이 빨간색을 보시면은 올해 내내 이렇게 그 매수를 계속 해온 건 아니지만 3월부터 해가지고는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관세 얘기 나오면서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외국인들이 좀 줄인 거죠. 그런데 기관은 어때요? 기관은 오히려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조금씩 넘겨주다가 최근에 이제 3월 한 중순 정도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계속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 녹색인데 계속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치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30만 주 이상을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중에서도 13위의 매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놨고 이미 31조 추가 투자한다고 했고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도 일시적일 거다,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기관들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쓱 살펴봤더니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올라가다가 이제 좀 눌림목 나오고 뭐 19만 원 구간에서 이제 좀 쉬어가고 하는 모습인데 괜찮습니다. 요 정도까지 눌림 나오는 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차가 건재하다라고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들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뭐 화신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좋다. 뭐 처음에 선발대로 올라가는 게 성우하이텍, 화신 그리고 SL 같은 경우가 보통 선발대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소형사 좋아하시는 분들, 자동차 부품주들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심 가지면 된다. 부품사들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물량까지도 관세 면제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다 발표가 나온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품사들이 멕시코 쪽으로 진출해 있는데 그리고 기아는 이제 멕시코에 이제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많은 우려감을 내려놓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주 쪽으로 하나 봐야 되는데 선발대를 이렇게 보시고 선발대가 움직이면은 후발주들로 해서 뭐 아진산업이나 뭐 현대공업이나 세종공업 이런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장주 현대기아차 그리고 나서 선발대로 가는 부품주들 이제 화신, SL 그리고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 보시고 후발주들 보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동차주 그럼 뭘 살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은 현대기아차 쪽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기관이 좋아한다라고 했죠. 자, 기관이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 더 많이 매수를 하고 더 많이 좋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부터 해서 코스피 매수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 중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타플랜트에서 이제 현대차 이 공장만 이제 세운 게 아니라 기아차도 한 40% 정도를 생산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차의 이 현기차의 이 그 생산량 중에서 40% 전기차가 이제 이쪽에서 생산된다. 그리고 조지아 공장에서는 30만 대 이상, 35만 대 정도의 이제 내연기관차를 생산한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한 30만 대에서 32만 대 정도 생산 가능하다라고 해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기아 같은 경우는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덜 받을 수 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덜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메타플랜트에서 전기차 쪽으로 해서 한 20만 대 정도 그리고 그 조지아 공장에서 30만 대 이상, 30에서 35만 대, 그리고 멕시코에서 한 30만 대 정도 되면은 사실
거의 80만 대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면 현대차가 기아차가 작년에 79만 대를 판매를 했으니까 거의 다 미국과 멕시코 쪽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향력이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월 역대 최대 판매량,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인들이 빠르게 사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지난달에 3월 달에만 71,294대가 판매되었다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 판매량을 계속 개월 단위로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또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세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최근에 지난주부터 조금 기아를 줄이긴 했습니다. 외국인도 줄이고 기관도 줄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 아직도 거의 10만 주 가까이가 남아있어요. 3월부터 해서. 그리고 기관은 어때요? 어마어마합니다. 120만 주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아는 타격이 생각보다 적네라는 인식이 시장이 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매수세는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만 보더라도 그리고 만약 실적이 30%가 관세 영향을 받아서 줄어든다라는 것을 반영하더라도 물론 기아는 30%가 안 됩니다. 현대차가 비율이 조금 더 높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실적까지 감안을 해도 기아차는 지금 주가가 너무 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종가가 현재 9만 원 부근에 있어요. 9,800원에 있는데 9만 원 전후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다. 오늘도 이탈했는데 개파락으로 나왔다가 회복하면서 마감하는 모습까지도 아주 좋고요. 그러면 이 구간, 9만 원 구간은 그냥 지금 살 수 있는 가격 중에 가장 싼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9만 원 전후 그리고 9만 원 아래 준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물량을 더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치는 12만 원인데 여기는 1차 목표치예요. 전 과거부터 기아는 15만 원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항상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15만 원 가려면 12만 원부터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12만 원 구간 위쪽에는 약간의 매물대가 있으니까 12만 원까지 1차 목표치로 보시고 이 구간에서 저항을 돌파한지 체크해가지고 그 다음 목표치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 구간은 제가 12만 원 근처 가면은 제가 교육방에 올려드리면서 지금 거래대금이나 매물 소화나 이런 과정을 설명드리고 돌파 가능성 혹은 휴식 후에 다시 가야 되는지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로봇주도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로봇주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종목명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클로봇입니다. 뭐 네이버나 뭐 현대차나 이런 곳에서 이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IPO를 한다라고 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거 현대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셨다라고 하면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스팟이라고 해서 사족 보행 로봇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 사족 보행 로봇이 뭘 하냐면은 이 현대차의 이 공장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돌릴 때 무언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대신 이 개가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감시하는 시스템을 이 스팟이 진행을 하는데요. 머신 비전이라서 이 스팟에서 보이는 이 카메라들 있죠. 이것으로 해서 다 관리를 하고 그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통계까지도 클로봇이 내는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AI 쪽으로 돌려서 좀 더 똑똑하게 넘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 글로벌 로봇 기업 20여 개가 테스트 중이고 추가적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몇 개 기업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얼만큼 실적이 점프하느냐 차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이랑 기존부터 협력하고 있던 글로벌 고객사가 130여 개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막 작년 말에 상장을 했죠, 이 기업이. 이제 막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하자마자부터 해서 막 내리막길을 걷는 기업들도 많은데 오히려 올해는 피지컬 AI가 올라오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공장을 뛰어다니는 사족 보행 로봇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기업의 미래 얘기예요? 아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더욱더 확장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물류센터 같은 이런 물류 관련된 세미나나 아니면 로봇 관련된 세미나 가면은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머신러닝 뭐 얘기 나오다 요즘에 머신비전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머신비전의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왜 로봇이 자동차 쪽에 붙어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리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들 지금 쉬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욱더 움직일 날이 창창하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 잘 쉬고 있죠. 오히려 매수 구간입니다라고 제가 최근에 계속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보면서 클로버 주가를 한번 탁 보셨을 때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느껴져야 되냐면요. 이 기업은 조정을 크게 안 받았어요. 바닥권에서 올라온 다음에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상승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22,500원 넘어가면 또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계속 그냥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고점을 높여가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추세대로만 쭉 올라가면은 너무나도 멋진 그림이 또 한번 생각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뭐예요?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만 원 아래에서 요 한 18,000원 뭐 전후되는 18,000원 중반 정도 되는 이 구간이면 너무나도 좋은 구간이니까 이렇게 매수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가격권 2만 원 전후 구간에서 한 번에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8,250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했다가 17,500원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2만 원 회복되는 구간에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목표치는 제가 1차 목표치로 25,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종목 제가 이거 아래로 내려오면은 7,500원 전후 구간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5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미 24,000원까지 올라온 기업입니다. 3배 이상 올라온 기업이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25,000원 가면 저항 한번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말씀드린 거고 그 구간도 이 추세대로 그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차 목표치입니다라고 설정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따뜻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렇게 꺼지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탄탄한 종목을 관심 가지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기아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클로봇 이렇게 두 종목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설정하시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채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그럼 또 뭘 사야 되느냐 궁금하시겠죠? 그 뒤에 제가 해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부방 오셔가지고 이 강의 자료 다 받으셨죠? 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아직 다운 안 받으셨다라고 하면 밑에 QR코드랑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그 QR코드로 보시고 나는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이데일리 TV 쪽으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12분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남은 12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집중해서 오늘 포트폴리오 완성해야 됩니다. 정말 좋은 바닥권 종목 그리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관세 영향을 받음에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관세 무풍지대 종목들도 핵심 종목들 따져봐야겠죠. 제가 모두 끌어모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포트폴리오 끝까지 완성하시고 지금 입장 안 하셨다라고 하면 바로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 다운받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 12분도 안 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들이 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 산업이죠. 반도체 관세에서 제외 품목에 해당됩니다. 뭐 구리도 있고 뭐 종이 목재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뭐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 의약품까지도 이제 면제가 되었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관련주는
관세 무풍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 보겠어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봐야겠죠. SK하이닉스는 HBM 대장주, 삼성전자는 HBM에서 뒤처졌다가 이제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해서 최근에 수급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이죠. 한 2주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 받은 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봤더니 1, 2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수급 상위 종목에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딱 봤더니 누가 좋아해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귀환을 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에 대거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싸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6만 원 회복 시도하고 내려와 있는데 6만 원 아래 주면은 그냥 싸게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은 만약에 엔비디아의 이 컬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8만 원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5만 원대에서 샀는데 8만 원까지 간다? 너무 좋은 거고 기존에 물려서 나는 지금 옴싹달싹 못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갖기에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컬 테스트 통과해야 된다라는 이런 뭐 기본 전제는 있고요.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계속 안 좋았었는데 레거시 쪽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업황이 무너진 게 제일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댈 곳이 HBM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기존 업황도 회복이 되고 컬테스트까지 통과한다라고 하면 8만 원 이상을 가는 것이고요. 소캠까지도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소캠은 뭡니까? AI 반도체가 지금 서버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비싸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용 PC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PC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캠 쪽으로 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하이닉스와 같은 이제 동레벨로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레거시가 회복된다라면 당연히 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선호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그냥 관심 가지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는 그 아예 바닥은 아니지만 바닥에 조금 올라온 다음에 다시 눌림목 나오는 최근에 19만 원만 가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19만 원만 가면 올라가고 이 현상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어디 부딪히면 내려와요? 22만 원. 그러면 19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확인되시죠? 그럼 다음에 22만 원만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 박스권 그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해서 갈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20만 원대 넘어간 다음에 앞자리를 또 한 번 바꿀 수 있는 뭐 3이 되던 4가 되던 또 한 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봅니다. HBM은 여전히 최강이고요. 기존에 뭐 3만 장으로 시작해서 작년에 이제 10만 장, 작년에 7만 장, 그리고 올해는 10만 장까지 확대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 되면은 이제 뭐 이거를 이제 14만 장까지 이제 올해는 올라가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10만 장이었죠. 14만 장까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하반기 되면은 17만 장이 된다라고 해요. 갑자기 3만 장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이 엔비디아 쪽에 거의 공급을 하고 있는 이 SK하이닉스가 브로드컴까지도 계약해서 추가적으로 3만 장이 작년 연말에 붙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에도 한 50%의 마진을 남긴다라고 하는데 이 3만 장은 더 추가적인 마진을 붙여서 더 높은 마진을 붙여서 판매할 수가 있겠죠. 무리해서 생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브로드컴까지 열린다라고 하면은 맞춤형 반도체 시장도 열리고 기존에 있던 법용 반도체 시장 그대로 남아 있고 소캠 시장이 추가적으로 열리고 내년 내후년 되면은 이제 SK는 SKC가 계열사에 같이 있죠. 그러면은 유리기판 시대가 또 열린다라는 겁니다. 방금 팔고 왔다. 이 대사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 CES 때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과 미팅하고 나와서 얘기한 말이죠. 발열량이 그렇게 중요해서 지금 블랙엘 같은 경우 계속 뭐 공급됐다가 1월에 뭐 반품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또 유리기판 쪽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 이 모회사인 이제 뭐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SK하이닉스와 협력할 수 있는 관계사 쪽으로 혹은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쪽으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밀어주겠다라는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푸시해주고 밀어주면 더 쑥쑥 클 수 있겠죠. 그래서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은 이제 SK하이닉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갔더니 기관 매수 탑3를 쓱 보니까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파마리서치, 동지세미캠, 실리콘2. 반도체는 조금 말씀드렸으니까 동지세미캠 2위에 있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수긍하실 거고요. 대신 보니까 기관이 좋아하는 거는 파마리서치나 실리콘2 같은 미용 관련 쪽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미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관세 무풍지대에 서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바로 되시죠? 자, 외국인은 어때요? 외국인은 보로노이 있고 리가켄바이오가 있죠. 주성엔지니어링. 기관 때도 4위에 있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이 외국인도 좋아하네요. 그런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쌍끌이 매수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는 조금 전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바이오가 상위에 있죠. 자, 외국인은 바이오를 좋아하고 기관은 미용을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무풍지대 쪽에 있는 섹터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좋아하는 종목. 그래서 관세 무풍지대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1위는 기관이 좋아하는 거는 파마리서치인데 계속 좋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저도 자주 말씀드리고 사실 이 종목을 제가 2017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라는 기업이었고 연어정자에서 추출한 걸 가지고 이제 피부의 재생을 돕는다. 이거는 정말로 잘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마케팅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케팅까지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해도 요즘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지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해낸 기업이다. 그래서 그 주가를 이제 상승을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다. 모든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임상실험 결과 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뭐 적극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서 매집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관세 영향력 때문에 3월 10일 이후로는 거의 한 달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구간이면 10만 원 초반 구간이면은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2,500원 이하에서만 좀 관심 가져보면 또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로노이도 한번 조정 구간에서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수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 관세 무풍지대 종목 그럼 어떤 쪽을 봐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미용 관련주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엔터 콘텐츠 쪽을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쪽으로 핵심 종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등장한 기업입니다. 자, 디어유라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 10월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에 이제 그 트럼프 당선되기 바로 직전에 여행 비자 면제국으로 해서 9개 국가를 지정했는데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 전인 10월 달에 이미 한알령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손 내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텐센트 뮤직 그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MOU를 맺고 중국에 진출할 준비를 다 끝마친 기업이 바로 디어유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중국은 열기 시작했어요, 문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일본에도 버블 재팬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팬덤 플랫폼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중국, 일본 모멘텀으로 실적이 지금 올해부터 퀀텀 점프되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4월에서 5월에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3, 4분기 되면 영역 확장해서 점프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지금 매수가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만 원 이탈했던 부분을 오늘 회복하면서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한데 이거 살짝 눌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만 1,000원 아래면은 아주 나이스하고 4만 2,500원 아래서만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1차 목표치는 여기 설정되어 있는 5만 원인데요. 5만 원도 저는 지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로 내려간다면 37,5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이오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는 아니고 조금 있다가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바로 그 문제의 HLB입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잘 되길 바랬는데 조금 더 지연됐죠.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임상 결과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그 생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 요청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했어요. 아직 우리가 요구한 게 해결이 안 됐다 정도로 얘기가 나왔죠. 얼마나 해결 안 됐는지, 뭐가 해결 안 됐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화는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은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이 FDA가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이다. 과거에 셀트리온 때도 임상 그 결과는 굉장히 좋았는데 본인들의 레미케이드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지연시키고 통과를 안 시키고 보완 시청을 계속 이렇게 끌고 와서 2016년 2월에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를 통과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FDA가 보수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이거를 통과시킬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불안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결과는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5월에 신청해서 7월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나이스한 거고요. EMA 쪽에서도 유럽에도 7월에 신청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로 결과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이 구간부터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조금 매수했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서 1차 목표치는 여기 6만 원 이제 중후반 구간에 갭 한번 메우고 이렇게 한번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뭐 7만 원 구간이 여기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인데 지나가는 구간에 저는 이 종목이 정말로 통과되면은 2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결과 나오면서까지 제가 계속 관찰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되고 54,0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했다가 재매수 꼭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관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교육방 오셔가지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금 시장 이 봄의 따스한 기운을 여러분들 계좌에 다 몰고 올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관세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주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